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산 기반 구축과 사업화 단계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까지 사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사업의 유형을 정해보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특별히 식품 제조 가공인 경우 공장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령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부지를 물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법들이 무엇이고, 또 어느 용도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지 안에서 물론 토목공사를 하고 진행할 일이겠습니다만, 부지에 즉 건축을 가능한 상태의 땅이 있을 때 그 땅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칠 거냐, 이것을 우리가 공장의 레이아웃 설계라고 하고요. 특별히 해썹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해썹 레이아웃 설계라는 부분으로 제목을 달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 설계 이후에 공장을 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 그리고 설비가 들어와서 시운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장 등록에 이르기 전 단계의 과정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썹의 레이아웃 설계, 해썹 레이아웃 설계라는 부분이죠. 자, 해썹 레이아웃 설계 하나의 예시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에서의 레이아웃 설계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또 우리 집에서 식품을 조리할 때 주방 있죠? 주방에서의 설계, 설계를 할 것도 없는 그 주방의 하나에 구획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의 나눠져 있는 부분과 다르게 이와 같이 해썹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는 마치 미로 찾기 하는 것처럼 복잡한 모양의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실제로 방을 찾아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의 공간 안에서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다 만들어진다면은 원료가 주로 오염된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들어가니까. 즉 처음부터 바로 우리가 손에 접촉을 하면서 바로 식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처리, 세척부터 하고 절단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오염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맨 마지막에 포장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원료가 최종 제품에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나눠줍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원료가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에 입고전실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가는 부분을 보니까 완제품 창고를 거쳐서 나갑니다. 원료가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위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원료가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는까지의 동선을 우리는 물적 동선이라고 할 겁니다. 물적 이동 동선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료가 입고되고 나서 전처리를 거쳐서 액상 가공을 합니다. 자, 가공이 되면은 상당히 오염도가 떨어지죠. 열 처리를 거쳐서 살균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포장실로 옮겨갑니다. 자, 내포장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죠? 식품의 내용물이 포장재와 접촉하는 최초의 포장입니다. 가장 오염이 되지 말아야 할 구역이겠죠. 그래서 청결구역으로 잡아줍니다. 내포장실을. 내포장을 거친 다음에는 식품의 내용물이 완전히 감싸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위생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외포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외포장실을 거칩니다. 그리고 완제품 창고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된다. 자, 동선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한쪽으로 들어와서 다른 한 방향으로 나가지 다시 역류하거나 섞이지 않는 구조. 이것이
레이어 설계의 기본안입니다. 이걸 물적 동선이라고 하였고요. 인적 동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즉 작업자는 어떻게 출근하고 작업하다가 퇴근하느냐. 사람은 원료가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제품이 나오는 출구로 들어가는 것은 해석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인적 동선과 물적 동선을 명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했는가 이 도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출입구가 있네요. 화장실을 거쳤고 이 복도를 거쳐서 탈의실을 해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위생복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방이 위생전실이라고 합니다. 위생전실에서는 주로 손을 닦고 먼지를 털고 옷을 갈아입은 상태에서 위생 처리를 하는 그런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위생 처리한 작업자가 전처실로도 가고 액상가공실로도 가고 내포장실로도 가고 외포장실로 갈 수 있도록 이 설계 도면에서는 가운데 위생전실을 놓았습니다. 위생 처리한 사람은 어느 방이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작업자가 입고전실로 출근하지 않는 이유는 위생 처리 전 상태이기 때문에 원료도 오염되어 있는데 사람이 위생복을 갈아입기 전에 위생 처리를 하기 전에 외출복인 상태, 일반적인 일상복인 상태에서 오염된 물질들이 원료에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적 동선을 물적 동선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방의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는 작업실을 옮겨서 작업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도 전차실에 있던 작업자가 이와 같이 외포장실로 가고자 하거나 내포장실을 갈 때 다시 위생전실을 거쳐서 나와서 다시 위생 처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해석 기준에 맞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미로 찾기 구조의 설계 도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자가 작업하다가도 위생전실을 거쳐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바로 해석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에 맞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런 레이아웃을 정한 다음에는 그 위에 배수와 급수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공기 흐름, 공조, 급기 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전기 배관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기본 설계 안에 담아주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해석 기준의 레이아웃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서는 청정구역과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해석에서 따로 다루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식품 제조 가공업에 대한 시설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제36조 별표 14호에 정하고 있는 것은 해썹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시설 기준입니다. 그럼 해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설 기준에 더 추가해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추가적인 위생관리를 위해서, 더 엄격한 위생관리를 위해서 더 강화된 시설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석 기준으로 공장 설계를 안 하더라도 반드시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조항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가 해석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벽이나 층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바닥, 내벽, 천장, 즉 작업장 안에 이렇게 둘러싸이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내수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수 처리에 재질해야 된다는 것이죠. 식품 가공 과정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는 재질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배수가 용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벽은 1.5m까지 내수성의 설비로 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를 도색을 해야 됩니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등은 세척 소독이 용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이 나오는 경우 이것을 충분히 환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또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본에 보면은 우리 식품 취급시설 중에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식품 제조 설비들이겠죠. 이런 경우는 내수성 재질이어야 된다. 주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FRP, 테프론 같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살균 소독이 가능해야 됩니다. 특별히 열탕 증기 살균제로 다양한 살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열탕 살균이 가능하려면은 열에 잘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기본적인 시설 기준에 있는 것입니다. 예, 급수 시설에 관한 부분들은 지하수인 경우 특별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에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화장실 안에서도 1.5m까지는 바닥에서 1.5m까지는 내수성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일을 시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고 등의 시설입니다. 창고에는 양탄자를 설치하면 아니 된다. 검사는 검사실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검사실을 없이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대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자가품질 검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그런 예외 조항이 있는 것이죠. 시설 기준에 특례 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시설이 부족하면 위탁 가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은 그 중에 일부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관련 법률 이런 부분들에서 즉 농수산물의 가공과 관련된 그런 제조 영업행위 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 등에 대해서는 이 식품위생법의 시행규칙의 특례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그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 외에 우리는 해썹 레이아웃 설계 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할지 앞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목록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아웃 설계 기본입니다. 부진의 진입도로, 인접 건물 등의 위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원료가 입고되는 과정에서 차량을 통해서 입고되는데 그 차량이 진입로가 가까운 쪽에 원료 입고실이 있어야겠죠. 또 제품의 출고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동서남북으로 우리 건물의 위치를 어디로 두느냐, 남향이냐, 북향이냐, 남동향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방향을 정해둬야겠죠. 그 다음에는 식품의 유형이 무엇이냐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건조된 제품을 만드는 가공 공장이냐와 음료처럼 물기를 많이 갖고 있는 즉 습식 가공, 건식 가공이라는 개념처럼 어떤 가공의 유형들을 한번 검토해서
물기가 많은 제품과 물기가 없는 제품이 하나의 작업장 안에서 같이 생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동선에 따라서 작업장을 배치해라. 자, 원료가 A 공정, B 공정, C 공정, D 공정을 거쳐서 가공이 돼가고 있다면은 그 흐름에 따라서 작업장을 배치하는 게 맞겠죠. A 하다가 B를 하는데 B가 저 멀리 갔다가 다시 C 하면서 또 가까이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가공의 흐름에 따라서 작업장을 배치하는 것이 서로 원료와 반제품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교차 오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차 오염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물적 동선과 인적 동선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별 위생관리 수준을 결정해야 되겠죠. 청결구역은 주로 많이 쓰는 철근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내포장실이 되겠고요. 또 가공 중에서 배합 공정이 있다. 포장 전에 배합 공정이 있다. 이런 경우들은 배합되는 과정에서 작업장 환경 속에서 나오는 여러 미생물들에 의해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공 공장 안에서도 가공 작업장을 또 청결구역으로 두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의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 외에 청결, 준청결, 일반구역으로 해서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적 동선과 교차하지 않는 인적 동선을 설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퇴실하는 경로까지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전시를 거쳐서 가공실을 거쳐서 외포장실까지 간 사람이 내포장실을 거쳐서 외포장실을 간 다음에 다시 외포장실에 있던 사람이 내포장실을 거쳐서 거꾸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은 외포장실은 일반구역이고 내포장실은 청결구역입니다. 일반구역에서 작업했던 작업자가, 즉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 있던 사람이 다시 청결구역으로 옮겨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외포장실에 있던 사람이 내포장실을 거치지 않고, 즉 청결구역을 거치지 않고 위생전시를 올 수 있는 그런 통로들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계를 한 다음에는 여섯 번째에 가서 공간 배치, 작업장에 설비들을 배치하면서 장비를 배치하면서 그 면적들이 다시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들을 조정하고요. 급배수, 공조, 유틸리티들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레이아웃 설계를 진행해 볼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우리 기본 레이아웃이었고요. 이 레이아웃이 된 다음에는 설비 배치 레이아웃을 잡아봅니다. 액상가공실의 설비를 그럼 전처실에서 원료가 들어오면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가면서 가공이 되도록 하고 이 가공의 액상가공의 끝에 부분에서 내포장실로 갈 수 있는 공정이 들어가게 배치를 해주는 것이죠. 설비도. 그래서 내포장실도 이 문에서 작업이 시작돼서 한 바퀴 돌면서 외포장실을 가기 전까지 설비들이 그 가공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배치되도록 설비들을 배치해 봅니다.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배치되는 장비들의 규격, 사이즈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도록 도면에 그 위치를 정해보는 그 과정이 설비 배치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와 관련해서 이 설비가 어떤 특별한 전기 사양을 필요로 하는지, 또 급수 라인이 필요한지, 또 이 설비의 바로 밑에 배수 라인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한다면은 이와 같이 배수 급수 라인들을 바닥에 어떻게 또 벽면에 어떻게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수급수를 반영한 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조, 즉 급기, 배기, 또 전기, 유틸리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최종적인 설계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공장의 도면이죠. 자, 원료가 어디로 들어가는가 보겠습니다. 자, 원료가 왼쪽에서 입고되고 있네요. 이때 원재료가 보관되고 있고 저온 창고가 있습니다. 전처리실을 거쳤고요. 건식 가공과 습식 가공. 이 공장은 두 개의 서로 성상이 다른 제품들을 만드는 복합 공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가공실 1을 거치고 건식 가공실 2를 거쳤는데요. 1에서는 주로 건조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보입니다. 2에서는 건조된 것을 갖고 오븐 작업을 하거나 튀김, 퍼핑 작업을 하거나 분쇄 작업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내포장실을 거치고 외포장실을 거친 다음에 나가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건식 가공실이 아닌 또 다른 가공실 하나 더 있죠? 전처리실을 거쳐서 습식 가공실로 가고 있네요. 자, 이와 같이 전처리실은 건식 가공의 원료든 습식 가공의 원료든 한 번에 하나의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면에서는 전처리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공유하는 그런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습식 가공에서 파쇄하고 음료를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저장하고 배합합니다. 농축까지 하고요. 예, 필요한 경우 추출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장실로 넘깁니다. 이때는 규모가 큰 공장이라면은 문을 통해서 넘기지 않고 아마 배관을 통해서 액상 원료니까 배관을 통해서 넘길 거고요. 이 습식 가공실에 넘어온 포장 전의 제품이 내포장실에서 파우치 포장을 하거나 병 포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플라스틱 용기 포장을 하거나 이런 충진 작업을 거칩니다. 습식 내포장실을 했고요. 이때 만들어진 내포장실에서 만들어진 개별 포장된 제품이 다시 외포장실로 갑니다. 앞서 건식 내포장실에서 나온 제품도 외포장실로 가고 습식 내포장실에 나온 제품도 외포장실로 가는데 이 외포장실을 또 별도로 두지 않고 공유했습니다. 이건 가능하시죠? 왜 그럴까요? 예, 이미 내포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 안에서 즉 일반 구역에서 포장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서 우리가 물적 동선에서는 하나의 흐름 방향으로 작업의 순서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부대시설로 기계실이나 부자재 보관 창고, 우리 포장재들이겠죠. 저온 창고들이 제품에 보관하기 위한 저온 창고들이겠습니다. 인적 동선을 보겠습니다. 사람 출입구가 일리 들어가서 사무실을 거치고 화장실, 탈의실을 거친 다음에 위생전실을 거쳐서 여기서 각 방으로 가는 구조로 설계를 해왔습니다. 자, 또 다른 설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앞서 봤던 것처럼 어떤 동선으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왼쪽의 도면과 오른쪽의 도면에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쪽에 복도 구조를 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머지는 미로 찾기 같은 개념의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대략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료가 밑에서 들어와서 전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각 방으로 넣어주는 그런 복도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복도를 가능하면 안 넣는 것이 해석 기준에 더 부합한 게 맞습니다. 이 복도를 통해서 교차 오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공장인 경우는 부득이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제품들을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인 겁니다.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도면처럼 내포장실에서 음료를 즉 습식 가공실에서 만드는 음료를 이 흐름으로 포장까지 해서 출고를 하고 있고요.
분말 가공실을 거쳐서 건식 가공으로 가는 흐름이 또 하나 있는데다가 하나 더 있는 게 반찬 절임류 가공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반찬 절임류까지 해서 크게 성상을 세 가지 정도로 본 거예요. 건식, 습식, 반찬 가공입니다. 반찬 절임은 어떻게 보면 반습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을 갖고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복도형 구조로 원료가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석 기준에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있는 설계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로 원료 단계에서 원료가 각 작업장으로 가는 단계에서 배분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해석 기준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해석 기준의 설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공장 안에서 어떤 공정 라인을 둘 것이냐를 먼저 한번 검토해보고 설계 작업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어떤 공장에서 우리는 건식 라인과 습식 라인을 크게 두 라인으로 두겠다라고 정하고, 이 건식 라인 속에서도 쌀, 잡곡, 감자, 과채를 이용해서 원료가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공정들을 거쳐서 이런 제품, 이런 제품, 이런 제품이 나가겠다라고 종합적인 어떤 가공식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여러 유형을 만든다면은 이같이 공장의 여러 라인을 공동화시키면서 유형이 비슷하고 성상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는 작업들. 그래서 그 흐름을 앞서 분쇄가 된 다음에 구운 스낵을 만들어 보고, 분말로는 고용차를 만든다는 이런 흐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설계해 보는 거. 이걸 공정 라인 흐름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습식 라인에서도 액상차가 있고 또 샐러드가 있고 반습식이겠죠. 과일 빈과나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또 라인이 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라인의 흐름을 먼저 잡아놓고 레이어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앞서 그런 공정 라인을 갖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 설계의 도면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건식 원료든 습식 원료든 입고 전시를 공용화하고 전처리실, 건식 가공실, 습식 가공실, 배합 성형실, 반건식을 이야기합니다. 건식 내포장실, 습식 내포장실, 다시 외포장실에서 밑에서 입고가 돼서 오른쪽으로 출고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지와 관련해서는 이 앞이나 오른쪽 부분에, 동쪽 부분에 적어도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동쪽이나 남쪽 부분에 아마 차가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시 그 도면 위에 용수와 배수를 어떻게 할 거냐와 설비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 번의 도면을 그려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습식 가공실에서는 물을 많이 씁니다. 급수 라인도 필요하지만 배수 라인이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장비에 물을 많이 쓰는 장비들이다 보니까 장비의 세척수가 많이 들어가고요. 배합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작업장을 깨끗하게 물 청소하는 그런 작업장이다 보니까 배수 라인을 많이 크게 깔아놨습니다. 자, 습식 내포장실인 경우도 포장 장비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수 라인을 깔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역시 포장 설비에 대해서도 세척 작업이 필요할 거니와 또 포장 과정에서 불량이 일어나거나 장비 작동 이상으로 내용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배수 라인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전처리실은 당연히 물 이용해서 세척하는 공정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수를 설치하는 것이죠. 또 이 설계 도면에는 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건식 내포장실, 배합 성형실, 건식 가공실 실제로 물을 많이 안 쓰고 물 청소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물 청소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배수 구멍을 작업장의 가운데나 이렇게 약간의 구배를 둔 상태에서 바닥 설계를 하고 작은 배수구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규모의 공장만 보지 않고 이제는 아무리 소규모에서도 그럼 해썹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공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해썹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해썹의 인증의 조건은 공장의 면적이 아니고 해썹의 원리, 즉 교차오염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도록 그 공장의 규모에 걸맞게 설계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소규모 공장에서는 방을 많이 구분을 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위생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썹의 마인드를 갖고 설계를 했느냐, 적어도 기본적인 동선 계획 부분들, 그리고 교차오염을 어떻게 최소화하라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해썹 인증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작은 규모에서도 얼마든지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은, 자, 크지 않은 공장이라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한 11m, 18m 되는 그런 정도의 공장입니다. 인적 동선에 앞서서 물적 동선을 보겠습니다. 자, 원료가 입고되죠. 예, 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 전시를 두면 좋은데 입고 전시를 또 창고와 입고의 출입문 쪽에서 입고 전시를 따로 방으로 나누자니 너무 공간이 협소합니다. 두질 않았어요. 예.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여기에 적어도 바깥에 중문의 형태로 설계를 해두면은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되겠죠. 자, 원료가 들어왔습니다. 전처리실이 들어와죠. 그 다음에 주강실이 들어옵니다. 음료 공장 같아요. 보입니다. 전처리실과 주강실에 배수 라인을 많이 깔아놓은 걸 보니까요. 그리고 주강실에서 이 문을 거쳐서 내포장실, 작은 내포장실을 거쳐서 외포장실을 했습니다. 자, 작은 면적이라도 이와 같이 동선의 흐름은 교차되지 않아요. 꼬이지 않고 있죠. 왼쪽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품 출고됩니다. 물론 제품의 창고를 보니까 외포장실을 거쳐서 창고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도 할 수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외포장실과 창고를 인접하게 놓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외포장실을 거쳐서 나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같은 일반 구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도 동선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인적 동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출근합니다. 바로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별도의 복도를 안 두기 위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의실을 사무실에서 또 역시 복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아마 작은 규모, 가족 경영하는 그런 사이즈의 소규모 창업자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탈의실을 거쳐서 위생전실을 거쳤습니다. 예. 그리고 각 방으로 가게 했죠. 예. 복도 없이 이렇게 작은 면적에서 설계를 한 것이죠. 작업자들이 각 방에 가서 작업을 하고 위생전실 거치고 다시 일리 퇴근하는 구조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화장실의 위치입니다. 작업자가 전처리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갈 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공장 내부에서는 매우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자, 전처리실에 있다가 주가공실까지 갔는데 같은 일반 구역이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포장실을 거치고 외포장실을 거치는데 이 주강실에 있던 사람이 내포장실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주가공실에 있던 사람이 위생전시를 거쳐서 손을 닦고 내포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외포장실 가서 창고를 갔는데 역시 여기서도 화장실로 가는 통로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설계 도면 안에서는 작업자가 하는 수 없이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서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구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죠. 조금은 완벽하지 않은 설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계를 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설계를 백지 상태의 설계를 하지 않고 이런 화장실의 위치가 요 위치에만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위치를 살려서 출입구와 물적 동선의 방향을 다 틀어서 설계를 하면은 설계가 또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제한 조건이 있어서, 즉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부분을 통해서 설계의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거, 이것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여줬던 그 도면에서 가공 장비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급배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처리실과 가공실과 내포장실은 급기와 배기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급배기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자, 이 레이아웃 설계가 어떤 면에서 우리 레이아웃 설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와 아래의 도면을 보면은 하나의 공장인데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위 공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작업자가 들어와서 위생전시를 거쳐서 복도를 거쳐서 파란 색깔로 인적 동선이 마련되어 있고요. 물적 동선이 역시 또 입고 전시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이게 위생전실이 아니고요. 위생전실은 이 가운데 있고, 즉 오염된 작업자가 위생전실을 가기 전에 물적 동선과 교차되는, 완벽하게 크로스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설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간단한 원포인트 설계 변경만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자, 입고 전실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현관과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물적 동선 먼저 보겠습니다. 원료가 들어가서 빨간색으로 쭉 해서 가공돼서 나가는. 그리고 인적 동선 보겠습니다. 파란 색깔은 사람이 들어가서 이 통로를 거쳐서 위생전실 거쳐서 통로를 거쳐서 외포장실로 가는 그런 동선입니다. 교차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설계에 있어서 이 인적 동선과 물적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면요, 또 우리가 설계에서 또 개선점들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개선점이 있냐면요, 원료 창고를 두 개로 뒀고 재료 창고를 따로 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유는 이 안에 가공의 유형이 크게 두 개라는 거죠. 분말 가공, 그 다음에 집 가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원료 창고 합칠 수 있죠. 근데 거리가 이렇게 둔 상태에서 합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도면은 버리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예시로 보였던 도면들처럼 원료 창고를 공유하고 다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지는 그런 구조의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에 또 제품들이 모여지는 제품 창고입니다. 이 제품 창고가 모아지는 것도 설계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면은 원료가 들어가서 선별을 한 다음에 세척, 타공, 건조, 그리고 내포장, 외포장을 거쳐 나가는 구조로 해서 물적 동선이 흐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있네요. 자, 선별한 다음에 세척하고
선별한 다음에 세척실로 하는 이 빨간색의 흐름은 건식 가공인데 이 안에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선별 후에 습식 가공의 라인이 따로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외포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하게는 원료가 선별되는 그 방에 제품이 나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칸막이를 하나 더 두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포장실에서도 외포장실을 거친 다음에 각각을 합쳐서 공용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게 하는 구조로 칸막이를 하나 두는 정도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적 동선에. 인적 동선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별도의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사무실을 거쳐서 화장실, 위생실을 거쳐서 작업장으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큰 문제 없이 설계를 한 부분입니다. 자, 레이어 설계에 또 중요하게 볼 것을 시사하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설계를 해드렸던 소규모 업소인데요. 현장을 딱 갔더니 이와 같이 건축 설계를 레이아웃 설계까지 안 하고 그냥 기본적인 외형적인 것과 문 그리고 바닥 공사만 딱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공장을 이와 같이 가운데 크게 두꺼운 벽으로 둘러놨습니다. 자, 앞서 봤던 많은 도면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딱 두 칸으로 나눠지는 설계들은 별로 안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 놓으면은 설계에 상당한 제약이 걸리죠. 이 설계를 해석 기준의 전문적인 설계에 앞서서 한쪽은 창고, 한쪽은 공장으로 쓸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 공장을 져놓고 나서 다시 해석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려고 했더니 제한 조건이 걸려서 이와 같은 설계 도면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큰 두꺼운 내력벽을 허물지 않는 조건 하나에서 문만 몇 개 내서 이 동선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장을 짓기 전에 져놓고 해석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해석 기준에 설계를 한 다음에 공장 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계했던 부분을 갖고 이제 해석 기준에 공장을 이와 같이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 경우도 소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청을 만드는, 액상차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매우 소규모니까 아주 단순한 구조이면서 물적 동선과 인적 동선이 겹치지 않는 설계를 했던 사례이고요. 급배수 계통, 그 급배기 계통도를 작성해서 공장을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 사무실에서 보여주는 유리창문은 공장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햇빛도 들어오고 또 문을 이렇게 양계문으로 열면서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은 우리가 상가 건물과 다르다. 문의 출입구의 모양도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와 같이 밀폐성이 높은 그런 출입문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계의 사례들을 제가 넣어 보았고요. 마지막에는 이 설비 검토 과정을 거쳐서 즉 레이어 설계와 설비 검토는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D2와 D3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설비들이 어떤 사이즈로 어떤 전기 용량으로 몇 대가 들어간다. 각 작업실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해썹 레이어 설계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장 설계가 되면 공장 건축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요. 이 공장 건축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공장 입지를 결정해서 공장 설립의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토목 측량 설계를 하고요. 토목공사와 그 사이에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해봅니다. 이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공장인 경우죠. 토목공사를 하고 그 토목공사된 그 땅에 어떻게 건축 설계를 할 거냐, 건축 허가를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고요. 그 사이에가 우리가 방금 다뤘던 해석 기준의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장 건축을 합니다.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설과 기계기구를 설치합니다. 자,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짓고 나서 준공이 떨어져야 우리가 가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준공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용 승인하는 것이고요. 기계기구가 설치되고 나서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얘기하고 그리고 공장을 가동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필요로 한 서류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이런 식으로 건축이 되는 과정의 흐름을 쭉 봐왔고요. 자, 공장이 건축이 되면 그 다음에 설비가 들어오고 시생산하고 공정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 공정의 흐름에 따라 설비들이 배치되었고 공장을 돌려가면서 원료의 입고 기준이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율은 어떤지, 살균 조건, 냉각 조건 어떤지, 그 다음에 자가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작업 표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정 표준화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앞서 시설 구축의 큰 흐름 속에서 장비 도입 후 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표준화를 거쳐서 비로소 우리는 품목 보고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흐름을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설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요. 운영상의 작업 조건들에서 이 문제를 풀거나 설비에서의 문제점들을 설비를 보완하면서 개선해 보는 것이죠. 예. 또 이 같은 도면 하에서 작업장에 설비들이 배치되고 작업을 해보는 과정에서 표준화 과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들입니다.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가 공정의 작업 조건들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공장인 경우도 이와 같이 공정 표준화를 통해서 어떤 오염도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미생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개선안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을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셋업을 하고 마지막에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해 보는 것입니다. 예, 이 경우는 제품 개발부터 설비까지 세팅하는 과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예시 자료들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장 설계의 중요 포인트 중심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